평창 동계올림픽이 어제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지난 1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인프라 구축 등 많은 공을 들인 만큼 경기 성적표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큰데요. 경제부 강예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우리 선수들 모두 기대를 뛰어넘는 선전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에는 92개국 2,92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모두 102개의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뤘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금 5개, 은 8개, 동 4개로 금메달 기준 종합 7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100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몰렸는데요. 평창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는 입장권이 총 107만 8천 장이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목표치보다도 1만 장이 더 팔린 것인데 전체 입장권의 약 91%가 판매된 겁니다. 판매율로 보자면 2006년 토리노나 4년 전 소치 올림픽보다도 더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입장권 수익은 약 1,57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어제 폐막식에 이제 기업 CEO들이 여러 참석을 했죠. 이 국정농단 사태 후폭풍으로 이제 당초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 올림픽 기업들의 후원은 어땠습니까? 네,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후원금 목표치가 9,400억 원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이보다도 18%가량 많은 1조 1,000억 원 상당이 모였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월드와이드 파트너사인 삼성전자가 평창올림픽에 1,000억 원 이상 후원했고요. 공식 스폰서인 SK하이닉스는 500억 원을 후원하고 차량 정유 등을 지원했습니다. 남녀 아이스하키와 스켈레톤, 피겨스케이팅 등 다양한 종목에서 여러 선수들을 지원해온 LG그룹을 비롯해서 모두 81개 기업이 이번 올림픽을 후원했습니다. 네, 강 기자, 이번 평창 올림픽 경제적인 면에서의 성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청와대가 지난 23일에 관련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이번 올림픽 기간 중 경기장 방문과 관광 소비로 5천억 원을 비롯해서 소비가 총 1조 4천억 원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내국인이 3천억 원, 외국인이 2천억 원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올림픽 덕분에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0.2%포인트, 연간 기준으로는 0.05%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최가 확정됐던 2011년 이후로 보면 소비와 인프라 투자 등을 합쳐서 GDP가 6조 5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이 됐고요. 특히 관광과 음식, 숙박, 건설 등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14만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강 기자,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것도 궁금하네요. 네, 우선 평창이 작은 도시이고 교통을 비롯해서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올림픽 예산의 대부분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개통된 경강선 KTX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뚫리면서 외자 유치 규모가 6배 이상 늘었고요. 수도권에서 인구도 상당수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인지도가 지난해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림픽 이후에도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도 일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조직위가 입장권이 90% 이상 판매됐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자원봉사자가 자리를 메우는 일이 많았었다고 꼬집었고요. 지역적으로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강릉 아파트값이 크게 뛰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이번 평창 올림픽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될지를 두고도 더욱 관심을 끌었는데 어제 폐막식에 이제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참석을 했죠. 네, 폐막식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일행을 만났습니다. 회담은 140분간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영철을 만난다고 발표된 이후에 반대 여론이 확산됐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 북미 대화가 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어제 청와대가 서면으로 브리핑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핵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비춰졌었는데요. 실제로는 문 대통령이 동결에서 핵 폐기로 이어지는 이른바 2단계 북핵 폐기론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영철이 북미 대화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전달했기 때문에 북한 대표단이 돌아가기 전에 미국과 북한 실무자급 접촉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MWC 개막을 하루 앞두고 삼성전자가 최신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디자인은 기존 제품과 비슷했지만 강화된 카메라 기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는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9을 공개하면서 카메라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밝고 선명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순식간에 장면도 포착할 수 있도록 카메라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용자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자신과 닮은 3D 이모티콘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기능을 추가해 놀이의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카메라로 외국어 문장을 비추면 자동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주는 기능도 새롭게 선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얼굴을 가리면 스마트폰이 인식을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얼굴을 가리고도 인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해 이용자가 더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디자인은 기존 제품인 갤럭시 S8과 비슷하지만 테두리가 줄어 화면은 한층 시원해졌습니다. LG전자 역시 카메라 성능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LG전자는 카메라 스스로 가장 적합한 촬영 모드를 추천하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상품을 촬영하면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한 V30S 싱큐를 공개했습니다. 삼성과 LG가 새로운 대표 상품을 선보인 가운데 세계 3위의 화웨이도 오는 3월 신제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부진한 애플도 절치부심하고 있어 올 상반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SBS CNBC 김혜민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오늘부터 서울 강남권의 일부 시중은행 영업점을 대상으로 대출 검사에 나섭니다. 사실상 강남 지역 돈줄 조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할라 기자. 네, 이할라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은행 지점 대출 검사에 직접 나섰다고요? 어디가 대상입니까? 네, 이번 검사 대상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신한과 우리, KB 하나와 NH농협은행 소속 영업점 4곳입니다. 금감원은 이들 지점의 대출 취급 자료를 검토하고 LTV와 DTI 등 규제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살펴볼 예정인데요. 현재 서울 전 지역의 LTV와 DTI는 각각 40%로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들 영업점이 모두 강남 지역이라는 겁니다. 네, 금감원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앞서 최영식 금감원장은 강남 4구의 집값 급등을 우려하면서 이 지역의 자금 흐름을 검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 대출 실태도 점검할 계획인데요. LTV 규제에 맡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우회한 경우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자,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영업점 대출 현장을 이렇게 직접 검사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네, 말씀처럼 보통 영업점에 대한 현장 검사는 소비자 피해나 분쟁, 민원이 발생한 경우 이뤄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때문에 이번 검사를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 창구지도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규정 위반을 적발함과 동시에 시장에 일종의 신호를 주고 있다는 해석인데요. 특히 검사 대상을 강남 지역으로 특정했다는 데에서 이 지역 주택시장으로의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할라입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부터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위해 특별 사법경찰을 직접 투입합니다. 세종시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받은 분양권 전매 행위 등 의심 거래에 대해 특사경 5명을 투입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한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공공계약에서의 선금 지급이 확대되고 대금 지급 기한도 단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공계약에서 선금 지급을 현재 70%에서 80%로 확대하는 특례를 오는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조치가 즉시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각 발주기관의 선금 지급 사항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삼성의 미국 현지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한 로비 자금 지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현지 법인과 로펌 등을 통해 총 350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지출해 1년 전 164만 달러 규모를 2배 이상 넘어섰습니다.
삼성이 당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로비 자금 지출 목적 110건 가운데 가장 많은 18건은 한미 FTA와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 무역 관련이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고도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임의용기기와 식품을 판매한 TV 홈쇼핑의 프로그램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이어트 관련 판매 방송에서 시청자를 오인하도록 한 롯데와 현대, NS홈쇼핑과 GS샵, 그리고 홈앤쇼핑 등 6곳의 13개 프로그램을 적발하고 의견 진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들 홈쇼핑사들은 개당 40만 원에서 60만 원인 루미 다이어트와 르바디 등 제품이 의료기기이고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면서 기기 착용만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에 제재 조치를 내리면서 바뀐 사명을 파악하지 못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공정위는 SK 측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다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위정호 기자. 네, 위정호입니다. 네, 공정위가 해당 기업의 사명도 모르고 처분을 내렸다고요? 네, 공정위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대해 과징금 3,900만 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SK케미칼이 앞서 지난해 12월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했고 기존 이름은 신설회사가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이 신설회사는 지난달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했고요. 쉽게 말해 검찰에 고발되어야 하는 기업은 SK디스커버리여야 하는데 이름만 같을 뿐 과거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는 다른 회사를 고발한 겁니다. 공정위는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입장인데요. 현재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4월 2일 만료되기 때문에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부랴부랴 이번 주 수요일 전원회의를 열어 다시 사건을 심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공정위가 좀 더 꼼꼼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정위 쪽에서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공정위 측은 SK디스커버리 측이 분할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고 공정위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SK케미칼이 인적 분할을 했다고 해서 신설법인 SK케미칼에게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설회사인 SK케미칼이 현재 생활과학 부문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인 만큼 구 SK케미칼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SK디스커버리와 SK케미칼을 함께 고발할 방침인데요. 하지만 사명 변경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심의 절차를 뒤늦게 다시 밟아야 하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위종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여정을 끝낸 가운데 경기장 등 시설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올림픽 유산이라고는 하지만 유지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칫 빚으로 남게 되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관심을 가져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종은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림픽 레거시라고 하죠. 이제 올림픽 유산을 뜻하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유명의 이제 자산이 이제 많이 남는다 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시설물도 이제 남기도 하고 그걸 이제 잘 활용하게 되면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또 이제 올림픽 경기장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차후에 이제 경제 이익을 이제 창출하기도 합니다. 네. 또 이제 이런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국가 인지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또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격이 좀 올라가죠.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 올림픽하고 월드컵 치르면서 화장실 문화가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파생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이득이 이제 창출되고 하는 건데 그런 모든 것을 다 가리켜서 보통 이제 올림픽 레거시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군요.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레거시, 올림픽 레거시를 사후에 이제 또 어떻게 이제 관리해 가냐에 따라서 또 경제적 효과도 확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런 이제 큰 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동안에 보면 이제 우리도 평창 올림픽 유치할 때 재수도 하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그랬었죠.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걸 유치할 경우에 비용은 단기적으로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제 그러한 그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또 사회 전반적인 어떤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초래하는 그런 이제 부수적인 이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올림픽 유산 활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뭐 성공 사례로 꼽을 만한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의 경우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성공 사례는 이제 캐나다 이제 밴쿠버를 이제 많이 들죠. 그러니까 네.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 시설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리치먼드 오벌이라 그래서 빙상 스케이트 경기장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밴쿠버 약간 남쪽에 있는 그런 일종의 위성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되는. 네. 그런데 그쪽에서 아예 우리가 그럼 유치를 하겠다라고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게 시작이 됐고 이쪽에서는 설계할 때부터 나중에 이걸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빙상 경기장이지만 그 빙상 시설을 금방 치우고 일반 시설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계 비용이 더 들어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 리치몬드 시민들이 굉장히 애용하는 그런 시설이고 연간 한 23억 정도 오히려 흑자를 보고 있는 그런 시설물로 지금 남아 있죠. 네, 그거는 굉장히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그렇습니다. 가지고 왔네요. 네. 하지만 근데 역대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지를 살펴보면 오히려 재정 부담을 호소한 곳들이 적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완전 폐허로 남은 네.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2016년 그 리우 올림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때 네. 그 올림픽이 굉장히 화려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불과 6개월 그 행사 치르고 나서 6개월부터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의 부패도 좀 작용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긴 하나 어찌 됐건 뭐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활용도를 높이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흉물로 남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도 그 아시안 게임 치르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부담이 꽤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시설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이 이제 해마다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자, 걱정인 거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사정이 이제 크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적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당장 경기장 유지 관리만 연간 이제 100억 원이 넘는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평창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네. 했죠. 그래서 이제 원래 13개 이제 시설물인데 그러니까 경기장이 그 가운데 이제 7개는 이제 철거를 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본 개폐막식 때 본 그 이제 올림픽 플라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창 자체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긴 한데 어찌 됐건 지금 남은 시설들, 그러니까 남게 되는 시설들, 뭐 강릉 이제 스키장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데요. 그걸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 이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대목인데, 그러니까 대략 추산은 한 100억대 정도 연간 그런 정도의 그 추가 부담은 지금 발생을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철거가 안 되는 이제 몇몇 시설들, 그 중에서 이제 사후 관리를 맡을 주인도 없는 그런 시설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강원도 차원에서 이걸 다 소화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인천시하고 달리 이제 재정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이거를 이제 중앙정부에서 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쪽에서 이거를 이제 운영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지금 희망 사항을 밝히고는 있는데. 뭐 이게 법안도 일부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덜 끝났고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또 계속 이런 사례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처럼 들어갈 돈은 많은데 지자체의 재정도 넉넉하진 않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를 봤더니 21.3%에 불과한데 이는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죠. 이런저런 사정 때문이라도 국가 주도의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강원도의 입장인데 이게 조율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이게 협의는 일단 진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가대표 선수들 이제 전지훈련하는 장소로 활용을 하기로 대략 이제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역시 이제 수익이 그쪽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뭐 어찌됐건 인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러니까 평창에 남아 있는 시설, 뭐 슬라이딩 점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좀 명소로 만들어서 해외에서 그러니까 겨울철 또 아시아 지역에서만이라도 겨울철에 와서 이제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뭐 체험형 관광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KTX 역도 만들어졌고요. 네. 진구역이 이제 올림픽역이라고도 만들어졌고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의 접근성도 높아졌으니까 좀 다른 국민들이 좀 찾아갈 그런 가능성도 조금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은 그런 후광 효과 같은 게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평창 올림픽 이번 그 자체 예산은 뭐 2조 8천억 정도 그 정도고 이제 거의 이제 수지를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가가 사실은 국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인프라에 들인 돈이 뭐 거의 10조 가량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이제 국가적으로 어떻게 이제 장기적으로 회수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관광을 이제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은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프로그램이 결국은 이제 좌우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칫 이제 적자 올림픽으로 희석되지 않으려면 이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떤 고민들이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한국이 아시아권에서의 이 겨울 올림픽 종목에서는 굉장히 강국으로 이제 일단 입증이 됐단 그런 것 말이죠. 같습니다. 이번에 네. 이제 메달 이제 확보한 걸 보셔서 메달 순위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네. 아시아권에는 한중일 말고는 메달을 따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뭐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 겨울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많고 겨울 눈 관광 이런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서의 그 좀 더 그러니까 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 그리고 특히 체험형 그러니까 짧게 와서 겨울 스포츠를 이렇게 경험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킨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 적자 보는 부분을 만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평창 올림픽 자체는 정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는데 앞으로 이제 향후 관리 정말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